오늘 저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푹 잘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옛날 옛적 고려시대에 경상도 안동 땅에 푸른 산과 맑은 강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산자락이 바람을 품고 강물이 노래를 부르는 곳이었으나 어둠이 깔리면 귀신과 사람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신비로운 마을이었다. 그 마을에 최성호라는 젊은 선비가 살았다. 그는 학문에 정통하고 가슴에 큰 뜻을 품은 인물이었으나 운명은 그를 끊임없이 시험했다. 최성호는 어려서부터 책을 벗삼아 학문에 몰두했다. 그는 조상의 제단 앞에서 부모와 아내에게 당당히 맹세했다. 저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의 영광을 안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찼고 눈빛은 불타올랐다. 하지만 과거 시험은 냉혹했다. 그는 수없이 시험을 치렀으나 번번이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는 점차 동정의 눈길로 바뀌었고 성호의 가슴에는 수치와 절망이 쌓여갔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이곳에서 좌절한다면 어찌 조상과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겠는가? 그는 결심하고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다. 한양은 관세가들이 모여드는 번영의 도읍이었다. 그곳에서 성호는 소문을 들었다. 안동 근방 출신의 막강한 권력자 윤백문 대감이 한양에서 세도를 떨치고 있다는 것이다. 성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는 윤백문 대감의 저택으로 찾아가 문지기에게 간청했다. 저는 안동에서 온 선비 최성호라 하오. 대감께 제 청을 들어주시라 전해주시오.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문지기가 마음을 움직였고 성호는 마침내 대감의 접견실로 안내되었다. 윤백문 대감은 수염이 희끗한 노신으로 눈빛은 매처럼 예리했다. 그는 성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안동에서 온 젊은 선비여, 무슨 일로 이 먼 길을 찾아왔는가? 성호는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대답했다. 대감이시여, 소인은 학문에 힘썼으나 과거에 오르지 못해 가문의 부끄러움을 안겼습니다. 부디 대감의 휘하에서 일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루 3끼만 허락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든 충심으로 따르겠습니다. 윤백문 대감은 그의 간청을 듣고 잠시 턱을 쓰다듬었다.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하루 3끼라. 그 요구는 소박하구나. 하지만 네 가슴 속에는 더 큰 바람이 있지 않느냐. 성호는 숨을 고르며 솔직히 말했다. 대감이시여, 소인은 안동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작은 관직 하나를 얻고 싶습니다. 대감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대감은 깊은 눈빛으로 성호를 바라보더니 느릿느릿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5년 동안 내 밑에서 충실히 일한다면 안동에 관직 하나를 마련해 주마. 대감의 은혜 1000번 만번 감사드리나이다. 성호는 기쁨에 겨워 머리를 조아렸다. 그리하여 최성호는 윤백문 대감의 저택에서 집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당시 윤씨 가문은 권세가 하늘을 찔렀고 그만큼 비밀스러운 거래와 뇌물이 끊이지 않았다. 성호는 대감의 명령을 철저히 따랐다. 뇌물을 관리하고 은밀한 심부름을 처리하며 때로는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소처럼 묵묵히 일했다. 대감은 그의 충성을 높이 사며 입이 마르게 칭찬했다.
네 덕분에 우리 가문이 이리도 번성한다. 성호는 그 말에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일했다. 5년이 세월이 흘렀다. 성호는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자 대감 앞에 다시 나아갔다. 대감이시여, 5년의 약속이 지났습니다. 부디 안동의 관직을 소인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윤백문 대감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 이 일을 어찌하나. 안동에는 지금 빈 관직이 없는구나. 한 해 더 일하며 기회를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나. 성호는 실망했으나 대감의 말을 믿고 다시 1년을 더 일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대감은 해마다 똑같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조정이 엄해에 관직을 주기가 어렵다거나 때를 기다리라고만 했다. 그렇게 5년이 더 흘렀다. 한양에서 보낸 10년의 세월 동안 성호는 늙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이 패였고 눈빛은 점차 희미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안동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에는 가슴 아픈 소식이 담겨 있었다. 성호가 한양에 있는 동안 그의 가문은 점점 궁핍해졌다. 부모님은 병약해지고 아내는 굶주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성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대감의 저택으로 달려가 마지막으로 청했다. 대감이시여, 소인은 10년 넘게 충심으로 일해왔습니다. 부모님은 늙으시고 가문은 기울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약속하신 관직을 내려주시옵소서. 하지만 윤백문 대감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벌써 10년이 지났단 말이냐. 허나 조정이 엄해 관직을 내리기 어려운구나.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도다. 그 순간 성호는 깨달았다. 대감은 애초에 그에게 관직을 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성호의 충성을 이용해 더러운 일을 떠맡기고 단지 하루 세 끼로 그를 부려먹은 것이다. 성호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소인이 벌어들인 세금을 돌려주시옵소서. 대감은 벌떡 일어나 호통쳤다. 세금이라니, 네가 뭐라 했던가. 하루 세 끼만 쥐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호는 그제야 대감의 본심을 알았다. 그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운명이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그는 마지막으로 예를 갖추어 절을 올렸다. 대감께 장수와 번영을 빕나이다. 성호가 떠나려는 순간 대감은 성난 얼굴로 작은 주머니를 그의 발치에 던졌다. 여기 길에서 국밥이나 사 먹으라. 문이 쾅 닫히며 대감의 모습은 사라졌다. 성호는 주머니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고작 10냥이 들어있었다. 10년간 소처럼 일한 대가가 고작 한 달치 세금에 불과했다. 그의 꿈, 그의 희망은 10년의 세월 속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성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향을 향해 길을 나섰다. 해는 산 너머로 지고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날 밤 성호는 근처 객점에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객점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문틀매 기대어 떨고 있는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추위에 몸을 떨며 얼굴이 창백했고 마치 며칠째 굶은 것 보였다. 옷은 진흙에 젖어 너덜너덜했고 집시는 찢어져 발가락이 드러났다. 성호는 그녀를 보자 가슴이 아렸다. 그는 그녀를 부축하며 객점 안으로 들어갔다. 객점 주인은 성호와 여인을 보며 놀라 소리쳤다. 아니 선비님, 어찌 저런 거지 여인을 데리고 오셨소? 재수가 없지 않소? 성호는 담담히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다. 여기 5냥을 드리겠소. 나와 이 여인에게 하룻밤 묵을 곳과 따뜻한 밥을 주시오. 5냥은 객점에서 열흘을 묵을 수 있는 큰 돈이었다. 주인은 얼굴을 바꾸며 웃었다. 하하, 선비님의 마음이 참으로 후하시구려.
자, 이리 오시게, 아가씨. 먼저 따뜻한 밥을 먹고 몸을 씻어야지. 주인은 여인을 안으로 데려갔고 성호는 국한 그릇을 먹고 방으로 올라가 누웠다. 주머니는 가벼워졌지만 추위에 떨던 여인을 보자 자신의 처지를 읽었다. 그는 가진 것을 나누며 마음을 달랬다. 그러나 그날 밤 성호는 알지 못했다. 그 여인이 단순한 거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옛날 옛적 고려 왕조의 찬란한 시절 밀영 땅에 이한수라는 관리가 살았다. 그는 충직한 심성과 고결한 품성으로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중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외동딸 헤란과 홀로 남겨졌다. 헤란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였으나 그 미소는 마치 봄날의 꽃처럼 따스했고 그 눈빛은 별빛처럼 맑았다. 한수는 딸을 진주처럼 아끼며 유모인 진씨 부인을 곁에 두어 헤란을 정성껏 보살피게 했다. 진씨 부인은 헤란을 어머니처럼 돌보며 그 마음이 따뜻하고 깊었다. 어느 날 한수는 밀영의 명소인 영남루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날 밤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헤란과 진씨 부인이 갑작스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관아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병사들은 마을과 골목, 산과 들을 샅샅이 뒤졌으나 두 사람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한수는 딸을 잃은 슬픔에 몸부림치며 날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겼고 결국 피를 토하며 생을 마감했다. 밀영 관아는 그 후로도 기묘한 소문에 휩싸였다. 새로 부임한 관리들은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하나둘 목숨을 잃었다. 세 사람, 네 사람이 잇따라 죽자 밀영 관아는 귀신 들린 곳으로 낙인 찍혔다. 관리들은 그곳에 발을 들이기를 꺼렸고 아무도 감히 그 직책을 맡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강민재라는 늙은 병사가 나타났다. 그는 젊은 시절 왕궁의 호위무사로 이름을 떨쳤고 이후 관직에 올라 여러 해 동안 명성을 쌓았다. 하지만 부모를 잃은 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둔 생활을 하며 20여 년을 보냈다.
이제 60에 가까운 나이에 그의 집은 빈궁하여 쌀 한 톨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민재는 미령의 기묘한 소문을 듣고 아내 정씨에게 말했다. 이제 다시 관직에 오를 길은 없소. 하지만 미령의 판관 자리를 얻을 기회가 있다 하오. 그곳은 불길한 곳이라 하지만 우리 집안이 일이 궁핍한데 어찌 이 기회를 놓칠 수 있겠소.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니 그 자리에 지원하겠소. 민재는 과감히 미령 판관 자리에 지원했고 그의 경력을 본 조정은 즉시 그를 임명했다. 며칠 뒤 민재가 미령 관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폐허나 다름없었다. 벽은 무너지고 뜰은 황량했다. 첫날 밤 관아의 하인들은 수군거리며 말했다. 또 한 명의 판관이 저승으로 갈 것이요. 관을 준비하고 장례를 치를 채비를 해야겠소. 따부터 떠나겠소. 이봐, 같이 가세. 하인들은 허겁지겁 짐을 챙겨 관아를 떠났고 순식간에 그곳은 고요 속에 잠겼다. 정씨 부인은 민재에게 말했다. 오늘 밤 당신은 안채에서 쉬세요. 내가 관복을 입고 귀신을 맞닥뜨리겠소. 걱정 말고 안으로 들어가시오. 정씨는 관복을 입고 판관의 자리에 앉았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었을 때 갑자기 매서운 바람이 관아를 휩쓸었다.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가 몰려왔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 얼룩졌고 입에는 대나무 창이 박힌 듯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손에는 붉은 깃발이 든 대나무 장대를 쥐고 흐느끼는 소리만 끊임없이 새어나왔다. 정씨는 놀람으로 심장이 뛰었으나 마음을 다잡고 단호히 말했다. 그대는 저승을 떠돌며 원한을 풀지 못했구나. 내가 반드시 그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고요히 돌아가 기다리라.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말라. 여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하더니 홀현히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관아뜰에는 관리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렸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관이 놓여 있었다. 하인들은 서로 밀며 말했다. 네가 들어가. 지난번은 내가 안 했나? 내가 심장약을 먹고 있으니 이번엔 그냥 넘어가게 해줘. 정씨가 앞으로 나서며 호통쳤다. 이 무슨 터무니없는 소란인가? 어젯밤 도망친 자들을 당장 잡아와라. 흥보를 내가 직접 다스리겠노라. 민재는 하인들에게 단호히 명령했다. 관아에 죽이라는 자가 있을 터이니 철저히 조사하여 그 자를 체포하라. 그리고 뒷마당 대숲을 파헤쳐 그곳에 묻힌 시신을 찾아내라. 민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인은 분명 전임 판관의 딸 해란의 원혼이다.
그녀는 억울한 죽음을 당해 저승을 떠돌며 붉은 깃발을 들고 이곳에 나타난 것이다. 범인은 죽이라는 자일 터이고 그녀의 시신은 뒷마당 대숲에 묻혀 있다. 옛날 옛적 고려의 평산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 밤의 고요가 깃들 때 달빛 아래 사랑의 속삭임이 은은히 울려 퍼지곤 했다. 그 속삭임의 주인은 철민과 순덕.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애틋한 사랑으로 이름난 부부였다. 그들은 매일 밤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짙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10년이 넘도록 부부로 지냈으나 그들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다. 철민과 순덕은 아이를 얻고자 온 마음을 다 바쳤다. 깊은 산속에서 귀한 약초를 구하고 마을에서 가장 신통한 무당에게 부적을 청하며 정성을 쏟았다. 그러나 하늘은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부부는 그 원인을 자신들의 부족한 신앙심 탓이라 여기며 밤마다 더욱 깊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철민의 얼굴은 날로 수척해져 갔다. 이에 순덕은 마을 외곽에 자리한 오래된 청화사로 발길을 돌렸다. 매일 새벽 그녀는 횃불을 들고 절 마당으로 들어가 관세음보살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관세음보살이시여, 이 무능한 여인이 벌을 받는다 해도 오직 저를 사랑한 죄밖에 없는 제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에게 아들을 내려주소서. 그러던 어느 날 순덕이 300일 넘게 정성을 들인 뒤 여느 때처럼 절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맑고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딸아, 너의 지극한 정성에 깊이 감동했노라. 나는 너와 내 남편을 닮은 귀한 아들을 너희에게 내려줄 것이다.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라. 순덕은 본능적으로 그 목소리가 관세음보살의 말씀임을 알아차리고 눈물로 젖은 얼굴로 엎드려 감사 인사를 올렸다. 관세음보살이시여, 이 큰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보살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사랑하는 딸아,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그 아이는 내 영혼의 기운을 품고 있기에 악귀들이 그 힘을 탐낼 것이다. 5살이 되기 전에는 절대 아이를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 5살이 지나면 아이는 스스로 악귀를 물리칠 힘을 갖게 되리라. 하지만 그 전에는 절대 혼자 두지 말라. 알겠느냐? 순덕은 굳건한 다짐으로 답했다. 예, 보살님, 이 아이를 주신다면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겠습니다. 보살의 목소리는 마지막 기원의 여운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너와 내 가족이 평안한 날들을 맞이하기를 빌노라. 신비로운 경험에 압도된 순덕은 급히 집으로 달려가 철민에게 모든 일을 전했다. 여보, 관세음보살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철민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정말이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사랑으로 이 은혜를 맞이합시다. 오, 여보. 순덕이 얼굴을 붉히며 미소 짓자 철민은 그녀를 안아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뜨거운 사랑의 밤이 지나고 얼마 후 순덕은 아이를 잉태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쁨에
부부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온 사랑을 쏟았다. 아가야, 곧 만나자꾸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다오. 10달이 지나 순덕은 마침내 아이를 낳았다.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조금만 더. 마침내 옥빛 같은 아들이 세상에 나왔고 부부는 기쁨에 겨워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 아이는 우리에게 귀한 보물이니 영복이라 하여 행복을 가져오는 아이라 이름 짓는 게 어떻소? 참 멋진 이름이에요. 영복은 철민과 순덕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다. 5살이 가까워질 무렵 부부는 관세음 보살의 말씀을 철저히 따랐다. 한 사람이 일을 나가면 다른 한 사람은 늘 영복 곁에 지켰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철민은 직접 작은 칼을 만들어 아들에게 주었다. 영복아, 이 칼에는 관세음 보살의 연기가 깃들었단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렴.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부의 정성 덕분에 영복은 무사히 자랐다. 하지만 영복의 5번째 생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자 마을에 불길한 소식이 전해졌다. 여보,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순덕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하지만 영복의 생일이 코앞이라 부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여보, 영복을 데리고 가면 어떨까 싶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하지만 이건 어머니의 마지막 길이에요. 나 혼자 다녀올게요. 영복이 생일이 다가오니 더 조심해야 해요. 알겠소. 내가 영복을 잘 돌볼 테니 건강히 다녀오시오. 처음으로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에 순덕은 영복을 꼭 끌어안으며 당부했다. 아들아, 어미가 곧 돌아올게.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집안에서 야무진이 있으렴. 알겠지? 예, 어머니. 걱정 마시고 무사히 다녀오세요. 아들의 밝은 말에 순덕은 마음을 다잡고 길을 떠났다. 순덕이 떠난 후 철민과 영복은 단 둘이 남았다. 철민은 오랜만에 아들을 혼자 돌보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영복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들아, 우리 아버지랑 뭘 할까? 어머니 몰래 맛있는 수박이나 몇 개 먹어볼까? 좋아요. 수박 먹고 싶어요. 열흘이 지나고 영복의 생일이 가까워지자 철민은 안도하며 마음을 놓았다. 순덕이 곧 돌아올 것을 알기에 그는 영복을 품에 안고 깊은 잠에 빠졌다. 하지만 그 순간 고요한 밤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여보! 여보! 철민은 놀라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순덕이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여보! 영복을 잘 돌보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무슨 소리요? 영복은 멀쩡하오. 철민은 방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가. 방금 전까지 품에 안겨있던 영복이 온데간데 얹어섰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영복이 어디 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기 강가로 떨어졌어요. 어서 가서 구해요. 순덕의 말에 철민은 맨발로 강가를 향해 달렸다. 영복아, 어디 있느냐? 강가에 도착한 철민은 온 힘을 다해 영복을 찾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건 잔잔한 물결뿐이라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절망에 빠진 철민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순덕아, 영복이가 어디로 떨어졌단 말이냐? 이 강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란 말이냐? 철민이 다급히 묻는 순간 순덕의 입속에서 갑자기 차가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계속 가라. 성공이다, 성공. 철민은 놀라 고개를 돌렸다. 순덕의 얼굴은 기묘하게 일그러지며 점점 더 낯선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어둠으로 물들었고 입가에는 생기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이 순간을 4년 동안 기다려왔다. 마침내 너를 속이는데 성공했구나. 말을 마친 순덕의 모습은 검은 안개로 화해 허공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다. 철민은 소드라치게 놀라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마자 숨을 헐떡이며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영보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집안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고 아무리 구석구석을 헤집어도 영복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철민은 마지막으로 부엌을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아들아, 거기 있느냐? 문이 열리는 순간 철민과 순덕은 혜란과 아이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숨이 멎을 듯 놀랐다. 혜란의 품에 안긴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잊을 수 없는 얼굴, 그들의 아들 영복의 모습이었다. 부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씨,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헤라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오래전 일이에요. 아버지가 평산에 진수 관찰사로 부임하셨을 때였죠. 마을 근처에 도착했을 때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저를 근처 객점에 머무르게 하셨죠. 그날 밤 비가 그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자 헤라는 객점을 몰래 빠져나와 산길을 거닐었다. 달빛 아래 고요한 산길을 걷던 중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누구냐? 헤라는 놀라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어둠 속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외쳤다. 멈춰라! 누구냐? 그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놀라지 마시지요, 아씨. 헤라는 눈을 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처음 보는 준수한 젊은이였다. 두 사람은 운명처럼 대화를 시작했다. 어찌 이 깊은 밤 산길을 홀로 걷고 계신 겁니까? 어찌 이 외진 곳을 배회하시는지요?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의 마음은 전생부터 이어져 온 듯 깊이 연결되었다. 이토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헤라는 그의 따뜻한 성품과 준수한 얼굴에 마음을 빼앗겼다. 우리는 이렇게 잘 맞으니 전생에 이미 부부였던 게 틀림없어요. 전생에 부부였다면 이 생에서도 결혼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그들의 정은 산 위로 해가 떠오를 때까지 이어졌다. 헤라는 동력 하늘을 보며 말했다. 이렇게 헤어지기엔 너무 아쉬워요. 아버지가 깨시지 전에 돌아가야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젊은이는 품에서 작은 단도를 꺼내 내밀었다. 이건 제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 단도를 간직하시면 제가 곧 아씨를 찾아오겠습니다. 학사님, 꼭 저를 데리러 와주세요. 헤라는 단도를 받아들고 따뜻한 포옹으로 이별을 고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헤라는 단도를 손에 쥔 채 대장장이들 사이에서 그 주인을 찾았지만 아무도 단도에 대해 아는 이가 없었다. 한편 관리는 헤란의 혼사를 서두르며 다른 남자와 결혼을 강요했고 헤란의 배는 점점 불러왔다. 결국
그녀는 불충한 여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났다. 헤라는 단도를 굳게 쥐며 눈물을 흘렸다. 철민과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단도를 보여달라 청했다. 아씨, 그 단도를 잠시 볼 수 있을까요? 헤란이 단도를 내밀자 부부는 경악을 금하지 못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복의 무덤에 함께 묻었던 관세음보살이 연기를 지닌 단도였다.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씨, 이 아이는 우리 영복의 혼이 깃든 아이예요. 스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의 후손을 본다는 뜻이 바로 이것이었던 게 틀림없어요. 철민과 순덕은 헤란과 아이를 데리고 관아로 향했다. 그들은 관리에게 모든 사연을 들려주었다. 관리는 깊이 감동하며 말했다. 죽은 아이가 다시 아이를 낳았다니 이는 분명 하늘의 뜻이로다. 관리는 헤란과 손자를 따뜻히 맞아들였고 철민과 순덕을 친형제처럼 존중하며 대했다. 우리는 소중한 인연을 맺었소. 어서 집 안으로 들어오시오. 스님이 말했던 대로 철민과 순덕은 영복의 죽음 속에서 후손을 보았다. 그들은 영복을 기리며 손자를 사랑으로 키웠고 마치 숙명을 다한 듯 눈을 감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영복이 관세음보살 곁에 편히 쉬기를 빌어요. 손자는 두 사람을 영복의 무덤 곁에 묻으며 작별을 고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경상남도 진주 상봉마을에 전해 내려오며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가슴에 메아린다. 혹시 상랑지통과 단장지혜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이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끝없는 슬픔과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묘사하는 말이다. 철민은 오랜 정성으로 얻은 보배 영복을 잃고 이성을 잃었으나 순덕의 지극한 신심과 관세음보살의 은총으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긴 세월의 슬픔을 견디며 우연히 헤란을 만나 선의를 베풀었고 마침내 희망을 찾았다. 삶은 때로 끝없는 슬픔의 소용돌이에 우리를 몰아넣는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고 마음은 산산이 부서진다. 하지만 굳건히 버틴다면 철민과 순덕에게 찾아온 기적처럼 언젠가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지도 모른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 옛 고구려의 세월이 흐르던 시절, 깊은 산골 마을에 장삼이라는 전사가 살았다. 그의 모습은 금강산의 웅장한 봉우리처럼 당당하고 얼굴은 구름과 하늘이 어우러진 한라산의 아침처럼 준수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천하 제일의 용사라 불렀으나 그의 마음은 산천초목보다도 따뜻하고 인자했다. 그런데 장삼이 가문은 대대로 가난하여 삶은 늘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의 아내 연화는 5 아들을 낳아 기르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런데 연화가 장삼과 혼인한 뒤 또 한 명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제 6 아들을 둔 장삼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지만 쉴 틈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바람이 산골을 스치는 때 낡은 초가집 앞에 한 노승이 찾아와 공양을 청했다. 장삼의 집에는 한 줌의 기장밖에 없었나 그는 인자한 마음으로 그것마저 기꺼이 내주었다. 노승은 장삼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느릿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대는 10명의 자식을 두리라. 그리고 그중 7을 기르리라. 그 말을 남기고
노승은 산안개처럼 호련히 사라졌다. 장삼은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10명의 자식이라니 내 아내가 또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단 말인가? 불안한 마음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고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달빛이 초가집을 비추는 가운데 장삼은 결심한 듯 연하에게 말했다. 부인, 내 마음이 어지럽소. 노승의 말이 내 가슴을 뒤흔들고 있소. 이제 자식들이 더 늘어나면 우리 가문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오. 큰아들은 10살, 둘째는 14니 부인과 아이들이 농사를 도울 수 있을 것이오. 나는 개경으로 가서 품을 팔아 돈을 벌겠소.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갈 길이오.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장삼을 끌어안았다. 낭군, 어찌 그리 험난한 길을 택하려 하시오. 하지만 그대 뜻이 그러하다면 부디 무사히 돌아오시오. 다음 날 아침 장삼은 짐을 꾸려 개경으로 떠났다. 며칠을 걷고 또 걸어 마침내 고향에서 300리 떨어진 낯선 마을에 이르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산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다. 장삼은 선비에게 물었다. 이 마을에 나그네가 쉴 여관이 있소? 선비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여관은 반나절 거리에 있소. 날도 저물었으니 오늘 밤은 내 집에서 쉬어 가시오. 장삼은 감사한 마음으로 선비를 따라갔다. 선비의 집은 마을 꼭대기에 자리 잡은 기와집으로 마치 작은 궁궐처럼 웅장했다. 저녁 밥상에서 선비가 장삼에게 물었다. 장 선생, 자네에게는 몇 명의 자식이 있는가? 장삼이 대답했다. 6 아들이 있습니다. 두 형제의 욕심 이야기. 고려시대 푸른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형제가 살고 있었사옵니다. 형인 김도윤은 개성장시 어귀에서 쌀 장사를 하여 재물을 모았고, 동생 김도현은 장시 끝자락에서 비단을 팔며 허세로 장사를 꾸려갔사옵니다. 둘 다 기와집을 짓고 살림이 넉넉하였으나 마음 씀씀이는 바늘구멍보다 작았사옵니다. 문제는 이 형제가 서로 잘 되는 꼴을 도저히 못 본다는 것이었사옵니다. 도윤의 곳간에 쌀가마가 하나 더 쌓이면 도현은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사옵니다. 허참, 저놈 곳간에 쌀이 쌀 때마다 내 속이 뒤틀리니 죽겠구나. 반대로 도현의 집에 비단이 한 필 더 걸리면 도윤은 된장독 뚜껑을 발로 차며 씩씩거렸사옵니다. 저놈 집에 비단이 펄럭일수록 혀가 길어지는구먼. 요망한 놈이라니까. 이 형제는 피를 나는 혈육이었으나 서로를 질투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줄지 않았사옵니다. 한쪽이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으면 다른 쪽은 속이 뒤집혀 며칠을 이불을 걷어차며 잠을 설쳤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형제를 보며 혀를 찼사옵니다. 한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저리정이 메마를 수 있구나. 동기신이 형제라면 저놈들이 딱이야. 쌀만 보면 눈이 뒤집히고 비단만 보면 혀가 길어지는구먼. 그해 여름 낡은 승복을 걸친 스님 한 분이 마을에 들어오셨사옵니다. 땡볕 아래 땀이 줄줄 흐르건만 묵묵히 목탁을 두드리며 걸음을 옮기시던 스님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번듯한 도윤의 집 앞에 이르렀사옵니다. 조심스레 대문을 두드리신 뒤 고개를 숙이며 나직이 말씀하셨사옵니다. 나그네 중이 하루 끼니를 청하러 들렀사옵니다. 도윤은 대문을 삐꺽 열고 스님을 보자 말없이 바가지로 찬물을 퍼서 스님 머리 위에 냅다 부었사옵니다. 차가운 물은 스님의 승복을 흠뻑 적셨으나 그 속에 정은 한 방울도 없었사옵니다. 도윤은 코웃음을 치며 툭 내뱉었사옵니다. 헤이, 여기가 거린들이 밥보다 먹는 절간이요? 쌀이 넘쳐도 죽는 밥은 없어. 스님은 고개를 숙이시고
들판 너머로 걸음을 옮기셨사옵니다. 다음은 도연의 집이었사옵니다. 스님은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으시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중이 오늘 하루를 버틸 쌀 한 줌을 청하옵니다. 도연은 입꼬리를 올리며 쿡 웃더니 굵은 소금 한 줌을 집어 스님 얼굴에 확 뿌렸사옵니다. 소금은 햇빛에 반짝이며 스님의 얼굴과 어깨에 우수수 떨어졌사옵니다. 도연은 팔짱을 끼며 퉁명스레 말했사옵니다. 중이면 절에나 조용히 있을 것이지 비단 살 돈도 없는 중이 우리 집 문턱을 더럽히러 왔구나. 스님은 이번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천천히 숙이신 뒤 묵묵히 들판을 넘어가셨사옵니다. 그 뒤로 며칠이 흘렀사옵니다. 스님은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셨고 사람들 입에는 다른 이야기가 오르내리기 시작했사옵니다. 그 스님 관상만 보면 사람의 팔자가 훤히 보인다더라. 누구 자식에게 금덩이 묻힌 자리를 알려줬다지 아마. 그분은 복을 점치는 신통한 스님이라더라. 속이 고요한 중이 아니라 도를 아는 분이야. 장시며 우물가 주막까지 마을 곳곳에서 스님의 신통함이 소문으로 퍼져나갔사옵니다. 그 소문은 결국 형제의 귀에도 들어갔사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사옵니다. 아이고, 그 스님이 그분이었구나. 내가 어찌 물을 끼얹었단 말인가. 도연도 발을 동동거리며 한탄했사옵니다. 그럼 그 스님이 복을 주는 분이었던 거야. 내가 어찌 소금을 뿌렸단 말이오. 한 달 뒤, 그 스님이 다시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셨사옵니다. 먼저 도연의 집을 찾으시니 이번엔 도연이 직접 문을 열고 공손히 마루 끝에까지 나와 맞이했사옵니다. 그날은 제가 더위를 먹었는지 정신이 흐렸사옵니다. 송구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도연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셨사옵니다. 자네 얼굴에 복이 들었구나. 허나 복이란 담을 그릇이 있어야 하는 법이지. 도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사옵니다. 스님은 목소리를 낮추시며 말씀하셨사옵니다. 들판 너머 허름한 헛간이 하나 있네. 오늘부터 해질 무렵마다 쌀 한 가마니씩 그 안에 넣어보게. 자네에게 복이 있다면 하루하루 쌀이 하나씩 늘어날 것이야. 도윤의 눈이 번쩍 뜨였사옵니다. 참말이옵니까 스님?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셨사옵니다. 허나 열흘 동안은 절대 꺼내지 말게. 열흘이 지나면 그 안에 이 쌀은 모두 자네 것이 될 것이야. 도윤은 깊이 고개를 숙였으나 눈동자에는 이미 욕심이 굴러가고 있었사옵니다. 곧이어 스님은 도현의 집 대문을 두드리셨사옵니다. 스님을 본 도현은 눈이 뒤둥그레지며 뛰쳐나와 땀을 뻘뻘 흘리며 허리를 굽혔사옵니다. 스님, 오인이시옵니까? 그날은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불경을 범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나직이 말씀하셨사옵니다. 자네 얼굴에 복을 받을 관상이 있구나. 들판 너머 외진 헛간에 쌀 한 가마니씩 열흘 동안 넣어보게. 자네 복이 있다면 쌀은 자네 마음 씀씀이만큼 하루하루 늘어날 것이야. 도연의 눈이 번쩍 뜨였사옵니다. 예? 쌀이 참말로 늘어난다시옵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가느다란 눈매로 도연을 바라보셨사옵니다. 허나 조건이 있네. 해 뜨기 전 달빛 우술한 새벽에 그 헛간에 쌀을 넣어야 하네. 열흘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말게. 도연은 침을 꿀꺽 삼키며 두 손을 모았사옵니다. 예, 꼭 하겠사옵니다. 감사드리옵니다. 허나 등을 도는 순간 그의 눈가에는 욕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사옵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헛간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 풀숲 뒤편에 자리하고 있었사옵니다.
바람소리 외엔 사람 말소리도 닿지 않는 곳이라 일부러 찾지 않으면 그곳을 아는 이도 드물었사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해질 무렵 쌀감마니를 지고 헛간으로 향했고 도현은 새벽녘에 몰래 쌀을 나르기 시작했사옵니다. 다음 날 저녁 해가 지기 직전 도윤은 평소보다 힘을 주며 헛간문을 열었사옵니다. 그러자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 자리에 멈췄사옵니다. 하나 넣었던 가마니가 둘이 되어 있었사옵니다. 도윤은 어깨를 들썩이며 가마니를 툭툭 두드렸사옵니다. 호! 진짜였구만! 허허, 이게 복이지. 그 스님 보통 분이 아니었어. 입꼬리가 실룩이며 흥얼거림이 절로 나왔사옵니다. 비단 파는 도현 그놈보다 내가 훨씬 복받은 얼굴이라니까. 그날 밤 도윤은 자정까지 쌀자루를 안고 혼잣말을 멈추지 않았사옵니다. 도연도 다르지 않았사옵니다. 가마니 수가 늘어나자 이게 무슨 일인가? 내게 복이 쏟아지는구나 하며 더 큰 쌀자루를 준비했사옵니다. 도연의 곶간은 점점 비었으나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사옵니다. 복이 들어오려는 빈자리가 있어야 하지. 곧 이곳이 쌀로 가득 차리라. 도연도 마찬가지였사옵니다. 열흘 뒤에는 쌀이 아니라 금덩이가 들어있을지도 모르지. 복은 참을 줄 아는 자에게 오는 법이야. 두 형제는 그 쌀감마니가 서로가 들여놓은 것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날마다 늘어나는 헛간의 가마니를 보며 어깨를 들썩였사옵니다. 어허, 이게 복이지 뭐냐. 어헌, 이게 복이지 뭐냐. 그렇게 하루 이틀 가마니는 쌓이고 욕심도 쌓여만 갔사옵니다. 드디어 열흘째 되는 날 도윤은 날이 어스름해지자 지게를 눌러매고 슬금슬금 집을 빠져나왔사옵니다. 하하, 드디어 오늘이라니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고 걸음에는 흥이 붙었사옵니다. 헛간으로 가는 내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중얼거렸사옵니다. 저 많은 가마니를 내 곶간으로 옮기자면 지게가 3번은 부러지겠구먼. 장단에 맞춰 지게를 두드리며 아리야 하며 논두렁을 건너던 도윤의 발끝엔 덩실덩실 박자가 실렸사옵니다. 헛간 안에 차곡차곡 쌓인 쌀가마니를 떠올리며 한바탕 웃음을 지었사옵니다. 그런데 그때 들판 어귀를 지나던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사옵니다. 저만치 앞서 도윤이 지게를 메고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었사옵니다. 순간 도연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번쩍 뜨였사옵니다. 저놈이 이 저녁에 대체 어딜 가는 거야? 혹시나 싶어 도연은 슬금슬금 형의 뒤를 밟았사옵니다. 도연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백정에게 풀려난 금송아지는 마을을 떠나 멀고 먼 개경도성을 향해 길을 나섰사옵니다. 낮에는 숲속에 몸을 숨기고 밤에만 길을 걸어 우여곡절 끝에 도성에 다다랐사옵니다. 도성에 들어가 살펴보니 한 곳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었사옵니다. 저 쇠북을 쳐서 소리를 내면 임금께서 사위를 삼는다 하셨다. 신령께서 그리 계시했다는데 어찌 소리를 내겠는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독채를 들고 힘껏 쇠북을 쳤으나 소리를 내는 이는 아무도 없었사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은 나무와 가죽이 아닌 쇠로 엮어 만든 것이었사옵니다. 쇠덩이에서 소리가 날리 만무했사옵니다. 모두가 소리를 내지 못하고 포기하며 돌아서는데 금송아지가 사람들 다리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 뒷발로 북을 치기 시작했사옵니다. 송아지가 북을 칠 때마다 우렁찬 소리가 진동하였사옵니다. 그 소리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 야단법석을 떨었사옵니다. 허니, 저것 보아라. 쇠북에서 소리가 나다니. 그러게,
송아지가 소리를 냈구나. 그렇게 금송아지는 궁궐로 불려 들어갔사옵니다. 사람이 아닌 송아지가 쇠복을 쳤다는 소식을 들은 충렬왕께서는 한참 고민하시다 공주 은혜를 부르셨사옵니다. 얘야, 과인이 꿈에 신령의 가르침을 받아 쇠북을 치는 자를 사위로 삼겠다 하였는데 웬 송아지가 소리를 냈구나. 어찌하면 좋겠느냐? 아바마마, 한나라의 임금께서 어찌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시겠사옵니까? 소녀는 그 송아지에게 시집 가겠사옵니다. 이렇게 금송아지는 공주 은혜와 혼례를 올렸사옵니다. 혼례를 치른 그날 밤 금송아지는 신방을 나와 어딘가를 향했사옵니다. 이상히 여긴 공주가 살짝 뒤를 밟아보니 송아지는 궁궐 뒤편 연못으로 가고 있었사옵니다. 연못에 다다른 송아지는 물속으로 퐁덩 뛰어들었사옵니다. 어머, 저러다 죽으려는 게 아니요? 공주는 놀라 연못으로 달려가 송아지를 애타게 불렀사옵니다. 하지만 아무 인기척도 없었사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려던 그때 물속에서 나온 존재가 연못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사옵니다. 그것은 송아지가 아닌 깎은 듯 아름다운 귀공자였사옵니다. 그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뜬 공주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사옵니다. 공주님, 놀라지 마시옵소서. 사실 이게 제 본 모습이옵니다. 사람이 된 그는 충렬왕과 공주 은혜에게 그간의 사연을 들려주었사옵니다. 왕은 크게 놀라 사위를 고향으로 내려보내 부모를 찾게 하셨사옵니다. 왕의 사위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어머니 윤씨가 계신 본가로 향했사옵니다. 어머님, 아들이 왔사옵니다. 부쩍 늙인 윤씨는 낯선 이를 보며 의아해하셨사옵니다. 어머니라니, 뉘신지 몰라도 잘못 찾아오셨소? 내게는 자식이 없사옵니다. 어머님, 저희옵니다. 금송아지로 태어났던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사옵니다. 금송아지라니? 윤씨는 꿈인지 생신지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뛰어나오셨사옵니다. 꿈에도 그리던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사옵니다. 그는 한씨의 초가로가 장만석을 뵙고 그간의 사연을 고했사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기쁨도 또 잠시, 자신을 속이고 어린 아들에게 몹쓸 짓을 한 한씨를 용서할 수 없었사옵니다. 만석은 한씨를 끌어매 산속으로 데려갔사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첩첩산 중에 깊은 우물이 있었사옵니다. 만석은 우물을 가리키며 하인에게 명했사옵니다. 저 여인을 당장 우물 속에 빠뜨리라. 태감, 저 첩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한씨가 살려달라 애원했으나 만석은 냉정히 돌아섰사옵니다. 살려다니, 이간 내가 저지른 죄와 같은 벌을 받는 것이니라. 한씨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았사옵니다. 만석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윤씨에게 돌아가 용서를 빌었사옵니다.
아들은 자신을 살려준 백정에게 찾아 깊이 감사하고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사옵니다. 그 후 금송아지로 태어났던 아들은 공주 은혜와 함께 부모를 모시며 자식들을 많이 낳고 행복히 살았다 하옵니다. 배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 옛날 고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민석이라는 이름의 몹시 가난한 고아가 살고 있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마을의 부잣집들을 돌아다니며 구걸로 밥을 얻어먹었다. 잘 곳이 없었던 민석은 종종 부잣집 근처에서 잠을 청했곤 했다. 부잣집 와케는 커다란 볏짚 더미가 놓여 있었는데 그는 그 아래로 들어가 볏짚을 이불 삼아 덮고 잠을 잤다. 민석이 구걸하러 가는 집은 모두 세 곳이었고 그는 그 집들을 돌아가며 방문했다. 부잣집 주인들은 어린 민석이 불쌍해 볏짚에서 잡는 것을 묵인해 주었고 구걸하러 올 때마다 밥도 내주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민석은 어느덧 17살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부잣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고 잠을 잤다. 하지만 몇 년 동안 민석에게 인정을 베풀어 온 세계 부잣집 주인들은 이제 그가 제법 나이가 먹었다 하여 예전처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어느 날 민석이 늘 하던 대로 윤부자 집에 갔는데 윤부자가 이렇게 말하며 그를 쫓아냈다. 야 이놈아, 구걸도 정도가 있지. 어찌 매일 우리 집만 찾아와 밥을 달란 말이냐? 쫓겨만 민석이 이번엔 강부자 집으로 갔는데 강부자 역시 호통을 치며 쫓아냈다. 밥을 얻으려거든 이 집 저 집 다녀야지.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만 얻어먹을 셈이냐? 마지막으로 최부자 집에 찾아갔지만 역시나 호통만 들으며 쫓겨났다. 이 정신없는 놈아! 우리 집엔 이제 줄 밥이 없으니 구걸하려거든 다른 고을로 가거라. 마을의 부잣집이란 부잣집에서 모두 쫓겨난 민석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마을로 떠나야 했다. 그가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 노인이 밭을 일구며 소를 향해 연신 핀잔을 주고 있었다. 으이그 이 미련한 덕세야. 민석이 그 모습을 의아해 여기며 지나치려 할 때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으이그 이 미련한 소가 꼭 민석처럼 미련하구나. 민석은 자신의 이름이 노인의 입에서 나오자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어르신, 소가 무엇이 그리 미련합니까? 노인이 답했다. 미련하지 않고 뭔가 밭을 가려면 여기저기 고루 갈아야 하는데 이놈의 소는 한 곳만 계속 쳐다보며 멍청이 있으니 일이 되겠느냐. 그렇군요. 그러면 민석은 왜 그리 미련하다 하십니까? 노인의 눈이 반짝이다. 민석 그 바보 같은 놈은 늙은 아내와 젊은 남편. 고려시대 황해도 연안 고을에 정시성을 가진 선비 윤자가 살고 있었소. 그는 과거 당파 다툼에 휘말려 집안이 몰락한 뒤로 벼슬길에는 뜻을 두지 않고 은둔하며 지냈소. 일찍이 아내를 잃고 어린 딸과 단둘이 사는 그는 학문을 즐겨 유학서적은 물론 풍수와 역술에도 통달하여 깊은 지식을 쌓았으나 살림을 돌보는 데에는 소홀하여 집안은 늘 궁핍했소. 양식이 떨어질 때면 상을 당한 집에 가서 묫자리를 봐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소. 따로 큰 낙이 없는 윤자에게는
망처를 닮은 기특한 딸을 가르치고 그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었소. 윤재아는 딸이 말을 뗄 무렵부터 자신의 학문을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가르쳤소. 딸이 18이 되자 아버지의 버금가는 학식과 지혜를 갖추게 되었소. 윤재아는 박식하고 영특한 딸을 보며 흐뭇했으나 날이 갈수록 한숨만 깊어졌소. 아, 이리도 지혜롭고 똑똑한 딸을 두었으니 참으로 기쁘구나. 사내 아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딸이라 해서 어찌 다르겠는가. 하루하루가 기쁨을 주는데. 하지만 어찌하랴. 이제 혼례할 나이가 되었으니 출가를 해야 할 터인데. 윤지아는 딸이 혼이 나여 제 삶을 잘 꾸려가길 바랬기에 어느 날 딸을 불러 말했소. 소연아, 너도 이제 혼례할 나이가 되었으니 더 늦출 수 없구나. 마땅한 배필을 찾아 가정을 꾸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에 딸 소연이 다고수시 답했소. 아버지, 곁에 계신 아버지를 두고 제가 어찌 제 살 길만 찾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전해주신 학문과 지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어찌 저더러 떠나라 하십니까? 윤재아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딸의 마음이 고마웠으나 한편으로는 외동딸이 노처녀로 늙는다고 손가락질 받을까 염려되었소. 당시에는 여인이 20살을 넘기면 노처녀로 여겨 나라에서도 혼사를 권하지 않는 풍습이었소. 윤재아는 총명한 딸에게 어울리는 배필을 찾고자 했으나 근방에서 눈에 띄는 총각은 없었소. 게다가 살림이 넉넉치 않아 예단마저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형편이라 대갓집 도령은 꿈속에서나 바랄 뿐이었소. 마땅한 사윗감이 나타나지 않자 윤재아의 근심은 깊어만 갔소. 한편 이웃 마을에는 대대로 학문을 잇는 최선달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소. 가세는 크지 않았으나 몇 마디기의 전답이 있어 샘시새끼는 걱정 없이 지냈소. 최선달에게 늦게 얻은 외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소. 자신은 나이 들어 100발이 늘어가는데 외아들은 너무 더디게 자라는 듯 했기 때문이요. 우리 귀한 아들이 오늘은 얼마나 컸는가. 이런, 한치도 더 크지 않았구나. 손주를 볼 날이 멀었으니 더 신경 써서 키워야겠구나. 최선달은 아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아내를 닥달했소. 그렇게 아들이 민수가 되어 12살이 되었소. 그날도 어김없이 최선달은 아들의 키를 재며 아내를 닥달했소. 부인, 대체 뭘 먹였기에 아이가 이리 더디게 자라는 말이요. 좀 더 신경을 쓰시오. 영감, 아이는 또래처럼 잘 자라고 있는데 어찌 그리 안달이십니까? 손주가 급하시다면 미리 며느리라도 들이시구려. 아내는 농담 삼아 타박했으나 최선달은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소. 그날 이후 그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근방에서 며느리감을 알아보기 시작했소. 하지만 신랑의 나이가 어리니 마을 사람들이 혼담에 쉽게 응하지 않았소. 최선달은 몇 달간 신부감을 찾았지만 반응이 시원찮아 기운이 빠졌소. 그러던 어느 날 먼 고을에 다녀오던 길에 이웃 마을 우물가를 지나게 되었소. 한 처녀가 물을 깃는 모습을 보고 갈증이 나 물 한 바가지를 청했소. 처녀는 다고수시 예를 갖추며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내밀었소. 그런데 물 위에 꽃잎 몇 개가 떠 있어 입으로 떼어내며 마셔야 했소. 최선달이 처녀에게 그 연유를 묻자 처녀가 답했소. 어르신, 갈증이 심하신 듯하니 급히 냉수를 들이키시면 기운이 어지러워 탈이 날 수 있사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꽃잎을 띄워 천천히 물을 드시게 했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최선달은 감탄이 절로 나왔소. 지혜롭고 예의 바른 처녀의 모습에 눈을 뗄 수 없었소. 궁금한 마음에 처녀에게 부친을 만나고 싶다고 청했고 곧장 그 집으로 따라갔소. 집에서 윤재아가 낯선 최선달과 통성명을 나누며 세상사를 이야기하다 저녁이 되었소. 최선달은 윤재아의 살림이 넉넉치 않더라도 학식이 깊고 가풍이 반듯하여 사돈이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소. 소박한 저녁상이 차려지자 최선달이 넌지시 혼담을 꺼냈소. 근래 혼담이 없던 터라 윤재아는 반가웠으나 신랑이 너무 어린 것이 마음에 걸렸소. 하지만 최선달의 가세가 궁핍하지 않고 신랑은 몇 년 기다리면 될 터이며 딸의 나이를 생각하니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움직였소. 최선달이 돌아간 뒤 딸 소연에게 의향을 물었소. 소연은 잠시 망설였으나 시댁이 이웃마을이라 아버지를 자주 볼 수 있겠다는 생각과 더 이상 아버지를 걱정시키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소. 윤재아는 혼인 의사를 최선달에게 전했고 마음이 급한 최선달은 한 달도 채 되지 않고 혼례를 치렀소. 혼례 전날 밤 신랑 민수와 신부 소연이 마주 앉았으나 어색한 침묵만 흘렀소. 부모에게 떠밀려 신랑이 되었지만 어린 민수는 덩치 큰 신부가 낯설고 어려웠소. 소연 역시 생각보다 작고 어린 신랑을 보며 한숨이 나왔소. 그러던 중 민수가 침묵을 깨고 배를 움켜쥐며 안절부절했소. 소연이 급히 요강을 가져오자 민수는 참지 못해 요강에 앉아 볼일을 보았소. 몇 차례 이런 일이 반복되자 소연이 신랑에게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물었소. 혼례 전 서당 혼장님께서 볶은 콩 한 대를 먹으라 하셨소. 나이가 어리니 콩을 먹어야 첫날 밤을 잘 넘기고 자손을 늘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찌 속이 이리 불편한지 모르겠어. 이 말을 들은 소연은 어린 신랑을 골탕 먹이려 무모한 장난을 한 혼장의 말이 분했소. 아무리 어린 신랑이라지만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억울했소. 소연은 민수와 함께 혼장에게 어떻게 장난을 되갚을지 머리를 맞대었소. 소연은 어린 신랑 민수가 제안한 방법이 다소 거북했으나 그의 순수한 마음을 존중하고자 따르기로 했소. 민수와 소연은 수박 속을 파내고 민수가 설사한 것을 넣어 다음날 서당 훈장에게 보냈소. 수박을 받은 훈장은 기뻐하며 서둘러 칼로 썰었지만 고약한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소. 자세히 보니 인분이라 자신이 신랑을 골탕 먹인 것에 대한 안갚음을 당했다는 생각에 껄껄 그러 웃었소. 민수와 소연은 이어서 정갈한 음식을 사철에 보내 훈장에게 용서를 구했소. 훈장 역시 장난이 지나쳤담을 사과하며 화해했소. 이 일을 계기로 민수는 처음엔 소연의 나이가 많아 부담스러웠으나 그녀의 재치와 자신과 잘 맞는 성품에 점차 마음이 끌렸소. 둘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소. 민수는 소연이 친숙해지자 형제 없이 홀로 자란 터라 그녀를 누님이라 부르며 엎어달라거나 누룽지를 긁어달라고 엉상을 부렸소. 소연은 신랑의 엉상바지 노릇이 낯설고 난감했으나 철없는 민수의 말에 마지못해 맞장구를 쳤소. 하지만 어린 신랑을 볼 때마다 앞날이 걱정되었소. 어느 날 소연이 밭에 나가자 민수가 도와주겠다며 따라왔소. 냇가를 건너려는데 민수가 옷이 젖는다고 투정을 부리며 엎어달라고 조르더니 소연은 마지못해 민수를 등에 업고 물을 건넜소. 이 모습을 동네 머슴들이 보았고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소.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지시봐서 늦둥이 동생을 키우는 꼴이라고 놀려댔소. 이 소문은 시부모와 소연의 귀에도 들었고
민수가 언제 철들까 하는 염려가 몇 달 만에 순찰을 만난 소영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사옵니다. 순철아, 잘 지냈느냐? 밥은 잘 먹고 아픈 데는 없느냐? 여긴 어찌 온 곳이냐? 순철은 깡충깡충 뛰며 좋아했사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다 네가 좋아하는 꽃이 만발한 걸 보고 생각나서 꽂고 왔지. 그러며 또 바지 속에서 들꽃을 꺼내 보여주었사옵니다. 소영이 웃으며 말했사옵니다. 또 바지 속에 넣어왔구나. 이 바보야. 순철은 그저 헤헤 웃을 뿐이었사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연히 정미란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사옵니다. 미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사옵니다. 며칠 뒤 장날이 되었사옵니다. 순철은 소영에게 주려고 예쁜 비녀를 샀사옵니다. 김도윤의 집 앞을 서성이고 있는데 정미란이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열고 나왔사옵니다. 누구냐 이 사내는? 누구를 찾아왔느냐? 순철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사옵니다. 소영이를 찾아왔사옵니다. 미라는 눈을 가늘게 띄며 말했사옵니다. 아, 소영이를 찾아왔구나. 마침 잘 됐다. 지금 소영이가 많이 아프단다. 병문안을 와준다면 소영이가 좋아할 게야. 저기 보이는 방이 소영이 방이니 어서 가보거라. 순철은 소영이 아프다는 말에 깜짝 놀라며 앞뒤 생각 없이 소영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사옵니다. 소영아, 아프다 들었는데 괜찮느냐? 소영은 멀쩡한 모습으로 앉아있다가 놀라 물었사옵니다. 순철아, 어찌 여기 들어왔느냐? 내가 아프다니 누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냐? 여기에 함부로 들어오면 큰일 난다. 순철은 안심하며 웃었사옵니다. 아프지 않다니 다행이구나. 마침 너에게 줄 게 있어서 왔지. 잠깐만 기다려. 그러며 바지끈을 풀고 바지 속에서 비녀를 찾기 시작했사옵니다. 이게 어디 있나?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정밀란이 소리쳤사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짓이냐? 대낮에 두 남녀가 방에서 무슨 일을 벌이려는 것이냐? 뒤에는 김도윤이 무서운 얼굴로 서 있었사옵니다. 순철이 바지 속에 손을 넣은 채 끈을 풀고 있는 모습을 본 도윤은 불같이 화를 내며 순철의 멱살을 잡아 마당으로 끌어냈사옵니다. 이놈들이 여기를 어디로 알고 이런 짓을 벌이느냐?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묶어! 하인들이 달려들어 순철과 소영을 멍석에 말아 몽둥이로 마구 때렸사옵니다. 미라는 옆에서 무언가를 속삭였고 도윤은 소영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사옵니다. 둘은 비명을 지를 기운도 없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사옵니다. 하인이 도윤에게 말했사옵니다. 나으리, 둘 다 움직이지 않사옵니다. 죽은 듯하옵니다. 도윤이 차갑게 명했사옵니다. 저놈들을 동구박 풀숲에 버려라. 하인들은 순철과 소영을 마을 밖 풀숲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떠났사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순철이 먼저 정신을 차렸사옵니다. 약하게 숨을 쉬는 소영을 안고 마을 주막으로 내려왔사옵니다. 순철은 주막에 방을 얻어 소영을 돌보았고 다행히 소영은 기력을 되찾았사옵니다. 순철이 미안한 얼굴로 말했사옵니다. 소영아, 다 내 탓이다. 내가 방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소영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사옵니다. 순철아, 울지 마라. 꼭 나쁜 일만은 아니야. 이제 우리 둘뿐이니 함께 새샘을 시작하면 되지 않겠느냐?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사옵니다. 소영이 걱정스레 물었사옵니다. 그나저나 멀리 떠나 살아야 할 텐데 먹고 살 일이 걱정이구나. 순철은 씩 웃으며 말했사옵니다. 그건 걱정 마라. 나 돈 많다. 소영이 놀라며 물었사옵니다. 네가 무슨 돈이 있단 말이냐? 순철은 바지끈을 풀고 바지 속에서 보따리를 꺼내기 시작했사옵니다. 놀랍게도 동꾸러미, 은자 가락지, 비녀, 놀이개 등 귀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사옵니다. 소영이 입을 떡 벌리며 물었사옵니다.
이게 다 바지 속에서 나온 것이냐? 순철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사옵니다. 어머니께서 소중한 것은 바지 속에 넣어 다니라 하셨지. 돈을 많이 모으면 은자가락지로 바꿔서 보관하라고도 하셨다. 세상 물정은 어둡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하니 이렇게 됐다. 소영은 감탄하며 말했사옵니다. 참으로 잘 가르쳐 주셨구나. 이거면 어디 가서든 밥 걱정 없이 잘 살겠네. 순철아, 착하고 돈 잘 모으는 신랑감인 줄 누가 알았겠느냐.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사옵니다. 순철과 소영은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멀리 떠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전설이 되었사옵니다. 태자를 위해 약을 만든 소녀. 옛날 고려시대 푸른 농과 울창한 산이 둘러싼 어느 마을에 살림이 넉넉치 않은 집안이 있었사옵니다. 이 집의 가장인 윤도령은 마을의 화재를 막는 멸화군 대장이었사옵니다. 고려시대라 집들은 대개 나무로 지어져 불이 나면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가 잿더미가 되기 일쑤였기에 멸화군은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일을 맡았사옵니다. 윤도령은 늘 말하곤 했사옵니다. 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니 주변에 인색하면 안 되느니라. 당장 손해보는 듯해도 후일 다 복으로 돌아올 것이야. 윤도령의 아내 박씨 부인은 고생하는 남편과 그의 부하들을 지극정성으로 챙겨 싸웁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바르는 약을 직접 만들어 나누고 음식도 넉넉히 장만해 멸화군 모두와 나누어 싸웁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러 싸웁니다. 세상에, 저 어린 곳이 어찌 저리 부지런하냐. 웬만한 장정보다 낫구나. 철부진 줄 알았더니 못하는 게 없네. 미네가 처녀로 자라날 무렵 불행히도 멸화군 대장인 윤도령이 큰 부상을 입고 꼼짝없이 논신세가 되었사옵니다. 의원이 고개를 저으며 한 달을 넘기기 어렵다 하였사옵니다. 윤도령은 딸이 홀로 남을까 걱정하며 평소 교분이 깊었던 이판서 댁에 연총을 넣어 방문하기로 하였사옵니다. 외람되어나 제 딸 민혜를 며느리로 맞아주실 수 있사옵겠사옵니까? 이판서가 반색하며 답했사옵니다. 아이고, 마침 저도 야무지고 복스러운 민혜를 며느리감으로 점찍고 있었사옵니다. 가진 건 없어도 복으로 사는 법 걱정 마소서. 마침 이판서도 아들 상민과 민혜의 혼세를 생각하던 터라 두 집은 혼례를 약속하였사옵니다. 딸의 앞날을 걱정하던 윤도령은 그날 밤 마침 모든 일을 마친 듯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사옵니다. 며칠 뒤 민혜는 이판서 댁으로 시집갔사옵니다. 그런데 이판서의 부인 김씨는 민혜를 텀택치 않게 여겼사옵니다. 부모도 없고 볼품없는 아이를 며느리로 들이다니 친정이라도 든든해야 아들 뒷바라지를 하지 않겠사옵니까? 이판서가 답했사옵니다. 현명하고 착한 아이니 제 남편을 잘 내조할 것이오. 김씨 부인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사옵니다. 퍽이나 그러겠어요. 김씨 부인은 민혜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며칠을 보냈사옵니다. 민혜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으려 김씨가 좋아하는 국과 반찬을 정성껏 장만했으나 김씨는 음식을 먹으며 투덜거렸사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친정에서 배운 게 없으니 이 모양이지. 한숨도 쉬지 못하게 일을 시키며 구박했사옵니다. 민혜는 서러움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부모님 생각에 눈물을 훔치고 굳굳이 버텼사옵니다. 그때마다 남편 상민이 다가와 조용히 위로했사옵니다. 낭자, 내가 곁에 있으니 힘내라. 민혜는 남편의 따뜻한 마음에 힘을 얻어 시집살이를 이겨내기로 다짐했사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집안을 반짝이게 청소하며 고장난 물건은 뚝딱 고쳤사옵니다. 마당 한켠에 텃밭을 일구어 살림의 보탬이 되고 옷도 깨끗이 빨아 기었사옵니다. 상민의 신수가 회행해지니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사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참 복스럽구나. 1년 뒤 민혜는 건강한 아들 재영을 낳았사옵니다. 이판서는 기뻐하며 말했사옵니다.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구나. 손주 이름은 재영이라 하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 다 구해오마. 그러나 김씨 부인은 민혜와 상민이 재영을 예뻐할수록 구박을 더 심하게 했사옵니다.
새벽부터 일 시키고 추운 겨울에도 빨래를 끝내라 독촉했사옵니다. 미네는 아기를 돌보며 빨래하고 방앗 지내라 몸이 부서질 지경이었사옵니다. 초겨울 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이었사옵니다. 미네가 산더미 같은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멀리서 불빛과 연기가 피어오른 것을 보았사옵니다. 뒷집 부뚜막에서 난 불이 바람을 타고 미네네 집으로 옮겨 붙었사옵니다. 미네는 지체 없이 방으로 달려가 시부모와 상민,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왔사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쇠 가올 희로 지붕을 치워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 젖은 이불로 불을 껐사옵니다. 이 일로 김씨 부인은 미네를 달리 보았사옵니다. 밥을 넉넉히 퍼주고 구박도 줄였사옵니다. 미네는 그마저도 감격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사옵니다. 이듬해 가을 궁에서 사람들이 미네를 찾아왔사옵니다.